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올해는 정치, 사회적으로 유달리 큰 이슈들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한 해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사퇴까지 국민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대립하기도 했었고, 외교적으로 한일 양국 간 경제 갈등으로 반일 정서가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죠. 사회적으로는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고, 영구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의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또 왕성한 활동을 하던 인기 스타들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우리 곁을 떠나가기도 했죠. 또 승리, 정준영 등 일부 남자 연예인들의 일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부터 태풍, 산불,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유독 재난이 많았던 한 해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오태훈의 시사본부가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12월 31일 송년 특집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사본부가 뽑은 2019 연말 결산 송년 특집 오태훈의 시사본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 특별한 분들과 함께 합니다. 먼저 각설하고의 두 주인공, 여기가 원조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예, 그리고 역시 바쁜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오늘은 시사본부 제작진이 선정을 한 2019년 연말 결산 특별한 이슈들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두 분이 꼽은 뉴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는데, 김용남 의원께서 먼저 짧게 하나만. 올 한 해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던져준 것은 역시 조국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름부터 해서 가을까지 정말 한 석 달 동안은 정말 그 이슈를 온갖 이슈를 선점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도 마찬가지신가요? 그런데 저는 조국 전 장관 국면보다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야의 대립 구도라기보다는 그 소위 보수 의제를 설정하는 카르텔 대 촛불 시민의 그런 그 의제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 같아요. 네.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특히 각설하고 시간에 두 분과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진단도 했었고 분석도 했었고 서로 논쟁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서 두 분과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장관으로 35일 재직을 했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죠. 네. 왜 대통령께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셔갖고 이런 분열과 혼란을 야기했는지 이제는 좀 상식에 기초한 국정 운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사퇴서를 내면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받으신 건데, 저는 참 자유한국당이 그런 게 자기들 요구가 관철되면 일단 받아준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좀 다음 우리가 국정을 위해서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아가자가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욕하고 비판하고 이제는 조국이 나갔으니 대통령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정말 저 솔직히 조금 지겹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분과 각설하고 10월 15일에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기억하세요? 10월 15일이었나요? 예. 두 분께서는 이 조국 사태, 조국 논란, 이 파장이 남긴 것이 무엇이라고 보실지 좀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좀 가볼까 싶어요. 우선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왜 이렇게 조국 장관 내와 불구대천의 관계도 아닐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지 좀 알 길이 없습니다. 찍히면 죽는다. 그리고 인디안 기후재식 수사 그런 걸 바라보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각인됐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 뜻을 잘 받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용남 의원께서는.
우선 우리 사회의 상식과 합리성이 얼마나 많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체험하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권을 가진 쪽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검찰을 소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적반하장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 있었고요. 네. 글쎄 내년부터는 좀 합리적인 사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의 그 태도를 보면 아직도 반성의 여지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상식과 합리성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까. 결국엔 사람이 바뀌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께서는. 무슨 말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통령 탄핵하시겠다는 건가요? 무슨 말씀? 아니 일단은 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뀔 거고요. 뭐 이 정권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다음 대통령 선거도 있고 당연히 사람은 바뀌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2022년이 권력 교체기이죠. 예. 그리고 그 권력 교체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그 결정하는 것이 총선이죠. 그래서 총선에서의 한판 승부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검찰 개혁을 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총선 때 좀 우리나라 정치 세력이 국민 수준에 맞게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 점 동의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지고 문제가 되면서 이제 검찰 개혁 쪽으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영남 의원께서는 검찰을 너무 흔들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최민희 의원께서는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에 방점을 좀 찍고 계시는데 검찰 개혁 정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인터뷰를 지난 10월에 했었는데 당시의 목소리 좀 들어보면서 계속해서 두 분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은 일반적으로들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걸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 그건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일 수는 없죠. 검찰은 정부 조직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조직이 아니고요. 국민을 위한 조직에 불과합니다. 모든 그 어떤 관계 속에서 다 분리돼 가지고 검찰은 모든 것을 검찰 스스로 생각하는 걸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게 검찰의 독립성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검찰 개혁하고는 방향이 다르다. 네. 예. 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의 말씀이었는데요. 자, 검찰 개혁. 현재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두 분의 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검찰 독립을 얘기할 때 대개 민주정부에선 검찰이 독립되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이 대통령의 최측근을 구속시켰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를.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언론이 조국 전 장관을 2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탈탈 터는 수사를 하는데 검찰 독립을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과 정권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죠.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인물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정부 때는 특히 김기춘 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당시에는 황교안 지금 야당 대표신데 황교안 대표도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 하셨고. 그러니까 검찰과 일체화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검찰 독립이 화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 독립이 화두라기보다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 이게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게 공수처하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안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공수처의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일 이게 부정이다,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검사가 잘못했을 때 검사가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들은 성폭행을 저질러도 기소조차 잘 안 되는 이런 상황. 예. 그리고 뭐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검사는 뭐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에 보호받는 치외법권, 그 부분이 해소되는 것이 저는 소망입니다. 소망.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소권 다 빼도 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공수처가 가지면 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네. 최민희 의원께서는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남 의원께서는 검찰 출신이시니까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동안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과거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독립성은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 그 형이나 친인척도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됐고, 뭐 민주당이 집권할 때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이 집권 여당일 때도 그 대통령의 최측근 친인척에 대한 구속은 다 있었습니다. 주로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다만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집권 초기에는 확실히 검찰의 힘이 약했어요. 그러다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면 그동안 잘못된 게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구속이 됐었는데, 이게 그 집권 초기의 중립성의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던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자신들이 집권하더니 말이 싹 바뀌었어요. 검찰을 일개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 정권 말을 들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은 사실은 검찰 개악이죠. 정권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절대로 그리고 정권 본인들을 향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작업을 검찰 개혁이라는 엉뚱한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공수처인데, 뭐 공수처의 내용은 사실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법을 베껴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수석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면서 당내에 중국 공산당이나 이제 중국 내부의 반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제 만든 조직이 국가감찰위원회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수처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그 위험한 기구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다가 민주당이 정권 뺏기면 어떡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독재 기구거든요. 이런 데는. 지금 이제 공수처라는 말보단 이제 검찰 외에 기소권이나 영장 청구권을 갖는 기관이 해외에 없냐?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고, 영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중국을 예로 드시는지. 왜냐하면 중국은요, 사법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 김영남 전 의원. 아니, 제가 왜 중국 얘기를 자꾸 드리면 그게 말도 안 되는 비유세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국하고는 기존에는 시스템이 많이 틀렸죠. 상권 분립도 돼 있고 민주주의도 해오고 법치주의도 해오던 나라인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자체가 자꾸 중국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인적 구성만 해도 그렇고, 뭐 직전에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하시겠다는 것도 그런 일환이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서 갖고는 유명무실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중국으로 바뀌고 있어요. 오늘 다룰 게 많아서 지금 저 말은 완전 가짜 뉴스임을 분명히 하고 갑니다. 상권 분립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국민들께서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계시고 오늘 좀 정리하는 부분이 거의 국회를 탄핵하는 분위기다. 요거를 크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서서 김용남 전 의원께서 올 초부터 여러 가지 TF 특위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짚어볼까 합니다. 연초에 그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폭로가 언론을 장식을 했고 이것이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폭로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저희가 좀 인터뷰를 직접 했었는데요. 그 내용 듣고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태우 행정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행 이론이다. 그러니까 김태우 행정관과 박관천 행정관은 평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전혀 사안이 다른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평가하시는 부분들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같은지를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하자 말자 곧바로 이유도 없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나가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저에 대한 어떤 감시라든가 그다음에 저에 대해서 인상 불이익이 계속된 거죠. 이유를 모르고 나왔던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바로. 그런 면에서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 때문이 단지 꼭 하나의 이유였다면은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바로만 내보냈을 겁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들려드린 것은 올해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부터 해서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한 여러 가지 하명 수사 의혹까지 상당히 좀 부침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남 의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사실임이 하나둘씩 증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문제 그리고 환경부의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그리고 나서 연초 폭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유재수 범죄 은폐 의혹이었어요. 그거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뇌물 혐의가 거의 확실하게 그때 감찰을 통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히 감찰 중단된 게 이제 직권남용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박관천 전 경감의 내용보다 여러 가지 폭로가 이루어졌고 그 폭로된 내용이 계속 사실임이 증명되고 있다는 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박관천 전 경감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두 가지의 공통점은 또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것을 대하는 당시 집권 세력의 태도예요. 그걸 반성의 계기로 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훨씬 나아졌을 텐데 당시 집권 세력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태도는 비슷해요. 이걸 뭉갰단 말이죠. 아니라고 무조건 부인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태를 더 키운 측면 이거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우선 박관천 문건이라는 건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조응천 의원이 박관천한테 지시해서 만들어진 정윤회 십상시 문건이고요. 그때 유명한 얘기.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그래서 결국은 최순실이라는 강남 아줌마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력을 분점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게 돼서 탄핵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김태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유한국당 쪽의 문제 제기는 김태우 비리 의혹이었어요. 감찰반이 누가 비리가 있는데 이걸 은폐한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감찰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김태우 소위 자유한국당이 비리자로 지목했던 김태우의 기이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감찰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저 이걸 보면서 정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가 구석구석 다 감찰했나 보다. 왜냐하면 김태우란 사람은 조국 전 수석이 키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 정부에서 똑같은 짓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저는 정말 보수 정부에서는 감찰이라는 명목 하에
특별한 사람을 찍으면 탈탈 털었구나 이런 거고. 그다음에 유재수 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짜잘한 비리, 그게 총 5천만 원이라면서요. 그런 비리 저지른 사람이 공무원인 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응당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네. 합당한 5천만 원 먹고 50조 먹은 것처럼 처벌되는 건 곤란하지만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감찰 중단 의혹이라고 제기했지만 사실은 감찰을 종료한 거고 그 감찰 종료에 따라서 민정수석이 최종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법적 책임을 물으면 대한민국 검사들 중에 그 온전할 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문정 검사가 계속 폭로하고 진해원 검사 현직 검사인데요. 그분도 폭로하고 있지만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해결한 지금 구체적인 신뢰들이 나와 있는 그런 걸 보면 검찰이 나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잣대는 공정해야 한다. 공무원이 공직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판단에 대해서 잣대를 대려면 검찰에도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인터뷰가 하나 더 있어서 그걸 듣고 계속해서 이 주제로 좀 가볼까 하는데요.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청와대 지난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좀 벌이고 있습니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앞두고 송초로 현 울산시장과의 경선 관련해서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았다. 이런 의혹들 또 관련해서 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지금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이었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에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당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부 승진을 거쳐서 정무수석에 가셨다가 앞으로 또 정치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총선에 나오십니까? 예, 지금 이런 데서 총선 이걸 선언을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정무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첫 인터뷰를 저희 시사본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지금으로서는 지금 검찰 쪽에서는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영남 의원께서 먼저.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은 조국 사태가 줬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천인공노할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훼손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 당내 경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 안병도 전 정무수석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근데 문제는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출신이 너무 많이 출마를 해요. 지금 한 70명, 80명 정도 출마가 예상되는데 이게 본인들 선거만 머릿속에 있고 이게 청와대나 국정 운영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다 터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울산시장 선거, 지난 지방선거 때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70% 육박할 때입니다. 그런 지지율 하에서 이런 무슨 아까 말씀하신 공작이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패배하면 그냥 패배한 거지. 상대 후보는 다 말하자면 악으로 보이거든요. 본인에게는. 그래서 저런 사람한테 졌나. 이 얘기하니까 김영남 의원 엄청 공감하신 표정이잖아요. 상대 후보에게 지고 나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런데 그 패배의 아픔은 그냥 사겨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오사카 총영사라는 말은 어떤 언론에서도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왔어요. 저것 때 고배?
고베 아닌가요? 오사카 얘기했다가 고베 통영사 그게 얘기도 나왔다는 것이죠. 오사카는 저 사람이죠. 드루킹 제안했다는 때도 건 나오고 그게 아니고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 네. 때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자세히 취재를 했죠. 그러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일관되게 이 부분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고생했으니까 자리 좀 가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경선과 관련하여 들은 적은 없다. 요건 제가 언론 모니터를 통해서도 확인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생한다, 원외다, 그리고 재판까지 받고 있다. 너 억울하지?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될 텐데 이런 얘기 무지 많이 해요. 예, 그런 정도 얘기였다는 거고. 그리고 저는 한병도 수석은 사실 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현역만 만나신 것 같아요. 원외는 좀 안 만나주신 것 같아요. 섭섭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조윤선 정무수석 저 만났습니다. 야당인데. 그때 제가 청와대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 침대 3개 이런 거 막 폭로할 때 제 의원실로 찾아오셔서 만났고요. 이분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야 간의 소통을 할 때 많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다. 네, 그런 식의 많은 만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증거로서 한병도 수석이 너 경선 나가지 마.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면 그건 선거 개입이겠죠. 근데 그런 게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는데 몰고 가다 보면 이건 또 쥐를 그리려다가 용 그려놓고 나중에 용 아닌 게 밝혀져도 여전히 용이라고 고집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예, 내년 4월 앞두고 지금 청와대 출신 인사들 어떤 성적을 받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이 있을 것 같고 올 한 해 청와대 인사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낙연 총리까지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한 인터뷰들을 저희가 또 좀 많이 좀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인 고민정 대변인도 저희가 지난 4월 25일 임명되자마자 1시간 만에 첫 번째 인터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인터뷰 좀 듣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이제 5월 10일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만 2년이 되는 날이에요. 고민정 대변인도 이제 청와대 생활을 이제 2년째가 되고 있는데 그 2년 동안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 보시면서 좀 여러 가지 소외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새롭게 또 대변인을 맡게 돼서 또 의지도 좀 클 것 같아요. 2년 동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를 당연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크게 생각되는 건 저희가 집권 초기에 있었던 게 늘상 미사일 발사에 대비했어야 됐고 주말에도 그래서 어디 멀리 가지를 못했습니다. 늘 집 근처 어딘가에 있어야만 했고 언제 이제 비상 상황이 생길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남북 간에 이 한반도 안에서 어떤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 그 아침까지 임명 사실 몰랐다고 이제 했는데 예정된 인터뷰를 좀 취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좀 인터뷰를 소화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외교 관계도 좀 저희가 좀 짚어볼까 합니다. 2월 때까지만 해도 하노이 정상회담 북한과의 트럼프 대통령 이때만 해도 상당히 좀 올 한 해가 달리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까지도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이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관계들 어떻게 보셨는지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는 12월 25일, 24, 25 양일간 하여튼 되게 초조하게 지냈습니다. 국회에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을 하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25일 넘겼습니다. 근데 연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중일 정상회담, 연쇄 정상회담 하면서 잘 관리한 것 같는데 엉뚱하게 관리한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중국이 SLBM을 실험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한반도 상황이라는 게 진짜 정말 이게 강대국 그 한가운데 교리항처럼 존재해서 다양한 변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보면 이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한반도 문제가 쉽게 풀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다만 되게 아쉬운 거는 참여정부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까지 나아갔던 거를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쨌든 경제인 출신이시다 보니 개성공단의 의미나 금강산 관광의 의미를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경제적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 두 개가 막아짐으로써 온 이 위험, 네, 이 부분이 다시 돌아가기가 되게 힘들구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금강산 관광까지라도 가보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목표치가 점점 낮아지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외교안보는 사실은 국민들이 실상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민들은 네.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이 정부는 워낙 그 선전이나 어떤 포장의 기술은 뛰어나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마치 곧 해결될 것처럼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처럼 계속 포장을 해왔어요. 근데 2019년도에 하반기를 거치면서 이 포장지가 좀 뜯겨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실상을 국민들이 알게 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핵 위험은 더 고도화되고 북핵과 관련해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완성시킬 시간을 벌어준 꼴밖에 안 됐다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지켜봐요. 이 정부의 속성상 한 1년 후쯤 정도 되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어쩔 수 없이 인정받는 상황이 되면서 그때 가서는 이 정부에서는 아니 그러면 뭐 다 죽자는 얘기냐 뭐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태도 변화를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으로 한 게 없죠. 한 게 없고 사실은 그와는 엉뚱한 반대 방향의 일들을 해온 것이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어떤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결국엔 핵을 포기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핵을 고집하다가는 체제 변화까지 올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우리 예. 정부는 유달리 반대 방향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와도 멀어지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한 해가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은 남북한 간의 의제이기보다는 북미 간의 의제죠. 그걸 인정해야죠. 예, 그거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도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핵이 고도화된 건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때죠. 9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래서 ICBM이 사실은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핵도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보수 정부 9년 동안 이게 핵이 더 고도화됐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는 미래를 상정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런 저는 예측은 왜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막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이 시간을 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안 맞춘 적이 없고 최근에 남북 관계가
사실 좀 냉각기가 들어간 것도 너무나 남한이 미국과의 보조만 생각하고 남북 간에 진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안 한다는 북한의 불만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ICBM만 막으려고 전략을 바꾸면 이건 정말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동안의 모든 나라들 간의 합의가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초당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가 뽑은 2019 연말결산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정치 외교적인 상황들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조국 관련한 여러 가지 사태들, 논란들, 또 검찰 개혁 관련한 것, 또 청와대 부분, 그리고 외교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연말결산 특집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사회라든가 문화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저희 1부 마칠 때 노래 한 곡 좀 들어볼까 하는데 뭐 듣고 싶으신 곡 있으세요? 좋아하는 곡? 진짜? 네. 네, 저는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 아, 그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지겠고 2부에는 김영남 의원께서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세요. 준비해봐야겠는데요.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연말결산 특집 시사본부가 뽑은 2019년 뉴스 이슈 다루고 있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논란이 유독 많았던 올 한 해였습니다.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 전두환의 광주행을 증언한 허장환 전 505 보안부대 수사관이 시사본부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언론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유독 기억에 남아서 다시 한번 좀 듣고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따끔한 말씀만 한 가지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39년 동안 광주 문제가 베일에 쌓인 가장 큰 원인은 5.11 연구소의 보안사의 그 분석행위에 해당되는 희석 작업이었고, 예. 두 번째는 그 정치인들은 39년 동안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5.18에 집결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우리 언론은 예. 국민들이 가장 기대를 했던 우리 언론은 시사성만 노린 다시 말해 스파트 뉴스 5월만 되면 의뢰 상식 행사적으로 예. 한 달 기간 동안 기사화하는 그런 시사성만 노려서 5.18에 접근해서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5.18의 진단이나 해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언론은 접근했습니다. 예. 선배 언론인들은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 세대 후배 언론인들은 그걸 귀감을 삼아서 5.18의 근본적인 대책에 신동 있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허장환 전 505 보안부대 수사관과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두 분 소개도 제가 다시 안 했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남입니다. 예, 1부에 이어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최민희입니다. 네, 언론은 5월만 되면 화제성만으로 5.18에 접근하고 근본적 문제도 다루지 않았다. 광주의 진실 밝히는데 언론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일침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올해 언론에 대해서 공격이 상당히 많이 있었네요.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네, 언론 문제에 대한 지적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죠. 근데 그게 다만 대중적으로 의제화됐다 이런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5월에 대해서 언론이 다뤄줄 때마다 참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986년에 시대를 넘어 죽음의 어둠을 넘어 그게 황석영 소설가가 편집한 빨간 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거 갖고 있으면 감옥 가는 건데 그거를 말지에서 대대적으로 찍어서 제가 그거를 홍보하고 다녔거든요. 팔고 막 이렇게. 그때는 사실은 감옥 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5.18의 진상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게 선정적이든 뭐든 5월이 되어서 5.18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는 것 자체를 저는 늘 고마워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이 5.18 문제에 대해서만은 사실 이건 여야가 없는 문제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일부 망언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대체로는 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의 규정에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발포 책임자 규명. 그래서 이 발포 책임자 규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거의 분서갱유 수준의 희석 작업이라고 표현했지만 문서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이 문제만은 내가 내 일생 중에 반드시 파고 죽겠다는 기자 또 국회의원 중에도 내가 이 문제만은 어떻게든 부여잡고 가겠다는 국회의원 한 명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자나 국회의원들도 이슈가 터지면 거기에 우르르 이렇게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자기 자리에서 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김영남 의원님. 어느 나라나 비극이 있죠. 예. 뭐 아무리 선진화된 국가에도 잘못됐던 일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5.18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그런 일 중에 하나죠. 현대사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좀 5.18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국민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5.18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거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그거거든요. 왜 지금 39년 전에 일어났던 5.18 분명히 민주화운동인 건 틀림없는데 관련한 국가 유공자 소위 민주화 유공자가 이 정부 들어서 왜 갑자기 급증을 했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의문 제기 자체를 터부시하는 거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오히려 그런 분위기 자체가 5.18을 온 국민의 어떤 인식 공유를 해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국민적 합의에 의한 기구가 만들어져서 네. 더 이상 이 관련된 인식의 차이가 더 멀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5.18 관련 유공자가 많이 늘었다가 아니고요. 5.18 관련 유공자가 대부분 인정된 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교정해야 될 것 같고 그 유공자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과연 기준에 맞게 잘 선정됐는지 저는 한번 돌아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정치적 공세의 빌미로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이건 이제 제3자적 입장이고요. 그 유공자들에게 여쭤보니 그것이 우리의 상처를 헤집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정치권이 접근해야 될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늘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런 거 자체가 더 일부 국민은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아니 합리적인 설명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있잖아요. 충분히. 그럼 그게 설명을 해줘야죠. 설명을 다 했는데도 안 믿는 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게 이 정부에서 늘어난 게 아닙니다. 아니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다시 여기서 팩트체크가 들어가 버리면은요 저희 정말 갈 길이 멀고요. 삼성 비롯한 재벌개혁 이슈도 좀 저희가 좀 다뤄볼까 하는데 지난 5월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시사본부와 함께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다면서 당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경제민주화나 공정경제의 과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30년 동안 사실 우리 사회가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어떤 조치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경제 문제에 네. 기업 문제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는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저항을 불러와서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100점짜리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30점짜리 3개의 수단을 합쳐서 9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개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예. 올 한 해 경제 문제들, 재벌 개혁들 관련한 얘기들 좀 두 분과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김영남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위 재벌 개혁이 검찰 개혁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은 개혁인데 개악이거든요. 특히 이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사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는 식으로 국민연금 운영기금 규칙 같은 거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금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제개혁, 재벌개혁이 되려면 경제 문제는 경제개혁에 맡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만 거기서 경제력의 남용이 일어나지 못하게 정부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취하는 게 맞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니 국가가 직접 경제 문제에 개입을 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이사짐 바꾸려고 하고 한단 말이죠. 이거는 개혁이 아니에요. 이건 거꾸로 가는 거지. 네. 이거는 오히려 자꾸 제가 중국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마저도 기업의 운영마저도 중국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개혁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리고 능력 없는 사람이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벌의 총수가 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둬야지 그거를 마음에 안 든다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제 기업 경영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려고 한다? 이건 개악이죠. 네, 최민희 의원님. 우선 국민연금 말씀하셨는데 국민연금을 악용한 것은 박근혜 정부죠. 그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삼성 이재용의 그 승계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아주 복잡한 그 과정에 동원됐다는 건 이미 다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사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사로서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네. 그래서 중국만 예로 들면 그것이 다 이 정부 비판에 정가의 보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김상조 지금 정책실장 되셨는데 30점짜리 3개의 수단을 합쳐서 90점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점수가 후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별의별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심지어 삼성은 그 진보적인 단체에 후원하는 직원까지 색출해서 불이익을 줬다. 네. 네, 그런 일까지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 일단 재벌이 전 세계에 없으니까 그 대기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정상적으로 기업으로서 운영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딴 게 아니라 회계부정입니다. 이게 미국 같으면 회계부정하면 그냥 그
기업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 회계 부정을 막아주려는 움직임이 너무나 세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기업의 투명한 운영, 바이오로직스를 계기로 이게 사회가 강제해야죠. 투명한 운영은. 네. 그럼 맨날 회계 부정하고 세금 안 내고 탈세하고 이래도 놔두란 겁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말만 요란했지 구체적으로 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이거와 관련하여 소위 그 자사 계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도 여전합니다. 네. 골목상권 침입해서 골목상권 붕괴시킨 거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소위 그 이마트 에브리데이인가요? 뭐 그런 거 다 그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골목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보다 더 재벌 개혁에 예.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또 정치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만큼은 또 새해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건 다들 공동된 생각이시기 때문에 다들 좀 부자 되고 좀 많이 좀 이렇게 경제가 잘 살아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시사본부가 뽑은 2019년 연말결산 특집 함께하고 있는데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에 대처하는 부분들도 좀 올 한 해 뜨거웠습니다. 태풍도 있었고 산불 피해도 있었고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또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감 조치 발동한다더라 뭐 어쩐다더라 발전소 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10월이었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당시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에 관한 지금 어떤 세계에서 아주 나쁜 나라 중에 이제 하나로 돼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잘 사는 부자 클럽, OECD 중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로 다 이렇게 나쁜 이런 나라로 돼 있죠. 미세먼지의 경우에. 예, 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기후 악당이다. 예, 예. 기후 악당이라는 이런 아주 참 오명을 쓰고 있거든요. 네. 이번 겨울에도 또 지난 성탄절에도 또 이제 연초에도 계속해서 미세먼지는 우리를 좀 괴롭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감 조치 때문에 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뭐 얘기도 있고 아니다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올 한 해 있었던 여러 가지 재난들에 대해서 또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이번엔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미세먼지 문제는 반기문 전 총장께서 미세먼지 이제 국가 대책 최고 책임자가 되셨잖아요. 저 의미는 사실 미세먼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어떻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초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건데 초당적 대책을 넘어 초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황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이제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노후 경유차 관련한 거, 그다음에 마스크 보급. 저는 그래도 가장 잘한 거는 경고한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미세먼지가 어떻다는 거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이상하게 호흡기 질환이 많아지고 이런 거였는데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 뭐 이게 사실 제일 잘한 것 같고 노후 경유차 지원 대책은 계속 추진되는 거니까. 가야 되고 그다음에 런던 스모그 현상이 굉장히 심했지만 첫 발자국 뛸 때 거기도 여야가 엄청 심하게 싸웠더라고요. 영국에서? 그 런던 스모그 문제 때. 근데 결국은 스모그는 다 같이 모두에게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되어 가더라. 그래서 이 부분만은 조금 정쟁거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강릉 산불. 그땐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전국의 소방차들이 강릉으로 집결하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낙연 국무총리
가 잘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처 장악력이 높으시다 보니 태풍부터 강릉 산불,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네. 그 재난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후한 점수 받은 거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더 잘하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 달라진 점이고 이 부분은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이런 기조로 갈 것 같습니다. 잘할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그전에는 이제 봄에 미세먼지가 심했잖아요. 예. 근데 요새는 계절을 안 가려요. 겨울에도 미세먼지가 심해서 올겨울도 당장 그런데 저도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가장 미세먼지 발생이 없고 예. 그런 면에서는 친환경적인 것이 원전인데 이 정부는 원전을 지금 얼마 전에도 월성 1호기 멀쩡하게 7천억이나 들여서 보수했던 거 그냥 가동 중단 결정을 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이죠. 지금 뭐 노후 경유차를 못 다니게 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뭐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궁극적인 대책은 그거를 전기차로 돌려야 돼요. 근데 전기차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원전이 필요한데 지금 믿는 원전도 지금 뭐 폐쇄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또 미세먼지는 크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계속 저자세 외교이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예. 사실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조금도. 어떤 부분에서 나아지지 않았냐면 이게 이제 그 매몰 처분을 하잖아요. 예. 매몰 처리하는 게 지금 제대로 이 뭐랄까요 그 누수나 이런 걸 막기 위한 그 시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매몰 처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제가 보면 그 매몰하면서 거기에 아주 강력한 소독약을 많이 뿌립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엔 지하수에 그 흘러들어요. 그러니까 매몰 과정에서 2차 오염의 우려가 있다. 예, 예. 이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예.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부분은 뭐 그 매몰 과정의 2차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고 예. 그거야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만약에 화력 발전소를 늘렸다면 거꾸로 간다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뭐 이미 독일 같은 나라는 거의 전환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원전에 대한 논의는 별도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여기서 원전에 대해서 다룰 수는 없는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본부에서 사회 문제도 여러 번 좀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사회 문제는 다루면서 느끼는 건 참 이건 돌파구를 잡기가 쉽지 않다. 또 어려운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또 사회 문제를 언급하는 작가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좀 저희들도 좀 애를 좀 써봤습니다. 지난번에 그 고공 노동자 추락 사건을 바라보는 칼의 노래 김은 작가와도 인터뷰를 했었고요. 또 정치계에 대한 조정래 작가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두 인터뷰를 같이 좀 묶어봤습니다. 3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죠. 예.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명백히 잘못된 것을 반드시 고치지 않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이걸 안 고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일상화시켜버려요. 네. 일상화시켜가지고 우리의 사회는 원래 이런 것이다. 우리는 이런 데서 사는 것이 일상적이다. 이런 인식이 오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국민은 선거 때만 주권자이고 선거가 끝나면 버림받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안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타개나가고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네. 1,000만 명의 국민이 매달 1,000원씩을 내서
100개의 시민단체를 만들고 예. 그 1000만 명이 평화혁명상비군으로 존재하면 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김은 작가, 조정래 작가와의 인터뷰 들어보셨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 경고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도 있었고 또 시민 활동을 좀 강화하자라는 말씀도 좀 들어봤는데요. 사회 문제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우리 사회가 이게 북한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되게 노동 문제를 이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파업에 이렇게 불온한 시각을 부여하는 나라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노동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거는 역설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IMF가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정부조차 노동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일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가려면 이 노동 문제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나갈까요? 그래서 김용균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이것으로 여야가 대립하는 건 정말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용균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에 조국 전 수석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통과가 됐단 말이죠. 네. 이런 그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여야를 뛰어넘은 그 국민적 힘에 의한 대타협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세월호 관련하여 세월호 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사위원회 만들었잖아요. 참사특별위원회. 같은 노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획기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같고, 조정래 작가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혁명상비군 100개의 시민단체,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시민단체 활동과 충원 구조부터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것도 과거에 90년대, 2000년대 시민단체가 바로 하고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시민단체 활동이 일상화됐던 때보단 퇴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좀 건강한 종교단체? 예, 저는 그쪽에서 환경 문제 같은 거는 사실 관심 분야잖아요, 종교도. 그런 좀 폭넓은 사회 활동? 뭐 이런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한국노총을 제끼고 민주노총이 가장 큰 노총이 됐죠. 근데 지금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거대 두 노총이 결국엔 노동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은 결국엔 경제 문제하고 결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규직 대기업에 고액 연봉을 받는 노조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결국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노동의 일자리 자체를 외국으로 떠나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인 경방이 공장을 아예 뜯어서 외국으로 이전해 버렸죠. 그래서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대 양대 노총이 노동을 말살하는 어떤 역설적인 상황이 좀 문제가 되고요. 저는 조정래 작가의 이런 얘기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 그대로 전체주의로 흐르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저는 뭐 조정래 작가의 세계관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전체주의라는 건 사실은 리더십의 문제지 시민단체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100개의 당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감시 활동을 하자 이런 거니까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잘 뽑자는 얘기까지는 동의하는데 네. 이 해결 방법으로서는 전혀 이것도 좀 엉뚱한 얘기예요. 사실은. 자, 2019년 또 여러 가지 사건도 참 많이
등장한 한 해였습니다. 뭐 고유정 사건이라든가 이춘재가 새로 등장하기도 했고 여러 강력 사건이 참 많았었는데요. 시사본부 수요일에는 이런 사건 사고를 짚어보는 아는 경찰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진범이 바뀐 이춘재 연쇄 살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짚어봤었는데요. 전 경찰 출신인 배상훈, 김은배 두 패널이 강도 높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인터뷰 좀 듣겠습니다.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의견을 우리가 확실히 좀 인식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백서로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백서로 남겨야 된다. 왜냐하면 명확히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은 반드시 강제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일정 정도 이제 과거 조사위원회 비슷한 형태가 필요한 거죠. 물론 당시의 판사님들이라든가 검사님들이 나와서 말씀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이유라도 거기에 백서에 넣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백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건이 만약에 무죄로 밝혀지게 되면 경찰 교육기관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에서 아마 그 교재로 넣어가지고 이런 과오를 다시 되풀이지 않게 아마 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 철저한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불렀던 것을 이제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이름도 바뀌게 됐고 경찰 쪽도 검찰 쪽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지금 재조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화성 당시 8차 관련된서 이미 형을 살고 나온 분은 다시 지금 재심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이 재심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이춘재 사건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그리고 또 올 한 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예, 김영남 의원께서 좀 우선 가장 충격적인 것이 특히 이제 말씀하신 8차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단계에서 DNA 분석 결과가 조작됐느냐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점점 과학 수사가 발달하면서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한 분석 결과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수사와 재판에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빈도나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DNA 분석 결과가 고의로 조작됐다고 하면 뭐 그런 지금 의혹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대적인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이게 과연 중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 중간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나쁜 의도에 의해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하면 재판이나 수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뭐 지금 억울한 형을 삼 것으로 여겨지는 분은 분명히 뭐 재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그러한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까지 특히나 이 과학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개입 내지는 조작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저는 지금이요 모든 권위가 부정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검찰, 경찰, 국가수까지. 예, 국가수까지. 그리고 영화에서 흔히 보던 풍경이 사실이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사실 이 문제를 놓고는 여러 학자들이 오랜 논란을 벌였죠. 경찰이라는 존재 자체가 범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논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경찰 조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사실은 조작 많이 했습니다. 경찰이 납부거부도 조작하고 그리고 소위 그 간첩단 사건 조작하고 많이 했는데 그리고 학생운동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단순한 학생운동을 뭐 무슨 큰 조직운동으로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 조작 과정에서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됐거든요. 네. 고문, 협박뿐만 아니라 증거 조작 그때부터 다 했는데 이게 문화로서 남아있는 게 아닌가. 문화로요? 문화. 수사는 의당 이렇게 하는 거고 때로 내 심증이 저자가 범인이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조작도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조직의 그냥 그 조직의 문화적 습관이라든가 습성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경찰을 견제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경찰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오랜 습성이 이번에 이춘재 건으로 DNA 분석 결과까지 조작했다면 정말 이거는 과거로 돌아가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묻고 네. 그렇게 일벌백계 하면 조금 그 문화가 이렇게 단절 이런 문화라는 게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순간 그 사회적 통제로 단절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8차 사건의 국과수 감정에 검찰 쪽에서는 조작의 의심이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쪽에서는 어떤 그 조사 과정에서의 오류다, 뭐 일반적인 오류가 좀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오류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훼손이라든가 훼손은 될 수 있죠. 뭐 이런 그 소스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금 검과 경이 지금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어떤 이런 측면으로까지도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김영남 의원께서 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근대적인 형사사법의 발전의 제도는 원래 어느 나라나 경찰이 훨씬 조직이 크고 사실상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검찰 제도가 생겨난 것이거든요. 사실은 영국 같은 나라에는 1985년부터 검찰 제도가 사실상 새로 생겼어요. 그 전에는 1985년에. 예.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만 그 검찰 제도라는 게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 특히 이제 북아일랜드 독립조직 수사와 관련한 뭐 몇몇 잘못된 점이 밝혀지면서 검찰 제도가 이제 한 30여 년 전부터 새로 생긴 것인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거를 검경의 대립으로만 볼 게 아니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범죄를 잘 밝혀내기 위한 제도로서의 검찰 제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자꾸 이게 이제 검찰이 정권에 대든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자꾸 정파적으로 가져가면 이제 논쟁이 되죠. 근데 저는 이런 신념이 있어요. 상권 분립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 그건 뭐 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지만 출세한 자들끼리 견제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 상권 분립이 생기던 시대에는 정보가 극소수가 독점하던 때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그 국민들은 사실 그 엘리트들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힘 있는 권력기관끼리 견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적으로 가야 되니까 경찰 조직과 검찰 조직이 거의 비슷한 힘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저는 박근혜 정부 때 만약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기부터 이렇게 탈탈 털었으면 국정농단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은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 문재인 정부 특히 대통령 주변을 탈탈 털고 있는데 그 터는 것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힘이 될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본부가 뽑은 2019 연말결산 특집, 이번엔 문학의 소식도 좀 짚어볼까 합니다. 그 전에 금요초대석 저희가 금요일이 되면 각 분야의 다방면의 전문가들, 최고들 모셔서 인터뷰를 좀 하곤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스타의 반열에 오른 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참 전에 찍었던 영화 때문에. 타짜로 강제 전성시대를 맞으신 배우 김응수 씨와 저희가 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하루에 섭외전화가 100통 이상이 온다는데 수많은 섭외전화 중에서 저희 시사본부와 직접 출연해서 좀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모시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평소에 KBS 1라디오 애청자시라고요. 돌리다가 97.3이 딱 잡힌 거예요. 예.
근데 내용이 저하고 주파수가 맞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사나 이쪽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예. 그 후부터 이제 제가 97.3 채널 고정. 네,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화제가 되고 있는 명대사 중 몇 개만 좀 저희가 좀 재연을 좀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저도 기억나는 게 그 묻고 떠블러가 하고 그 마포대교 무너졌냐 하는 그거 저 정말 듣고 싶거든요. 그런 거? 예. 묻고 더블로가 마포대교 무너졌냐 임마? 나 깡패 아니다. 화라나 나도 적금 묻고 보험 들고 그렇게 산다. 좀 쑥스럽네요. 예, 적금 묻고 보험 듣고 그렇게 산다는 김우수 씨의 인터뷰를 좀 들어봤습니다. 다시금 주목받는 그런 그 인기 연예인들이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좀 문학에 관련돼서 좀 떠오르는 소식도 있으면 어떤 것들을 꼽으실까요? 최민희 의원님. 저는 미투죠. 미투? 네. 근데 사실 미투란 그 성차별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가장 오래 지속되고 지금도 남아있는 차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단지 관념이라거나 제도를 넘어 DNA에 숨어있는 그런 차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서지현 검사로부터 시작돼서 미투가 막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게 정치인 미투로 가면서 지금 소멸된 느낌. 네,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정치인이 미투 문제에 걸렸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정파적인 문제화하면서 미투의 본질이 흐려진 게 되게 아쉽고 그래서 본래 미투는 이게 문화 운동으로 그리고 일상생활 변화 운동으로 쭉 가야 되는데 마치 미투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한때 반짝했던 이슈였다가 사라지는 이 부분이 되게 아쉽습니다. 네. 사라질까 봐 우려가 좀 될 정도인가요, 지금 거의 사라졌죠. 이슈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그리고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게 서지현 검사는 최고 권력 기관에서 지금 근무하는 검사이다 보니 이게 최고 권력과의 싸움처럼 자꾸 비치는데 이건 그런 권력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태도를 바꾸고 그 결과로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운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동등하게 가야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또 불거졌던 20대 청년들의 역차별 문제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 저는 19대 국회 때 이와 관련하여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근데 둘을 키우면서 느낀 게 진짜 아들은 때로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군대에 갔다 오고 군대 소위 그 여분의 텀까지 생각하면 거의 3년 정도가 이렇게 블랭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용감하게 여성 의원 중에 저 혼자 군 가산 좀 찬성한다 그랬다가 여성 의원들로부터 엄청 욕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20대 청년들이 안고 있는 고충 문제를 그걸 청년 문제라고 말하는데 저는 반대해요. 청년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가 만들어서 청년을 괴롭히는 문제. 그래서 그 20대 청년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남 의원께서 보시는 문학의 이슈는요? 이슈라기보다는 저는 문학계의 요새 최근 가장 큰 트렌드 하나가 역주행 같아요. 역주행? 아니, 그러니까 그 정확한 단어인가요? 그러니까 김웅수 씨도 그렇고 과거에는 별로 주목을 못 받다가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뭐 이렇게 곽강을 받잖아요. 그리고 레트로라고 하나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가요도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큰 발표했을 때는 큰 히트를 못 쳤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가 이루어지면서 크게 다시 곽강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단어가 어떤 게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와 상관없이 나중에 이제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원인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요새 그 소위
유땡땡이라는 매체가 많이 보급되고 인기를 끌면서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예. 아, 괜찮아요? 아, 저희도 유튜브로 그거 방송하기도 하니까. KBS도 유튜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기와 상관없이 나중에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소위 흘러간 배우나 가수였던 분들이 나중에 전성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산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점점 앞으로 콘텐츠 산업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네. 이 좋은 콘텐츠는 당장은 빛을 못 보더라도 언젠가는 뜰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국계 회사들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 진출도 많이 했습니다만, 산업 경제적으로 보면 이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당장 김은수 씨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게 타짜 나온 지가 언제예요? 9년 전 영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주변에 어떤 젊은이가 저에게 꼰대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꼰대 아닌 것 같은데 철이 없어서 탈인데 그랬더니 그게 꼰대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라떼 말이야. 라떼 말이야. 라떼 이즈 홀스. 라떼 이즈 홀스. 그러니까 우리 때는 말이야. 나는 이랬어. 뭐 등등의 말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요즘 그러면 혼나요. 예. 그런 심리가 저는 김웅수 씨 같은 경우 젊은 층에 의해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튜브가 초기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팟캐스트에 30, 40대 모여 있다가 그다음에 유튜브로 20대와 5, 60대가 이렇게 이제 몰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늘 문화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떼 마리아 사실 속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럼요.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 때에 비해서 게을르거든. 그런데 이때 야 엄마는 말이야 하려다가 라떼 이즈 홀스 때문에 제가 아유 피곤하구나 이러면서 느끼는 저의 또 자괴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 문화라는 게 그런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요즘 시기는 사실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저도 갑자기 요새 트로트가 좋아져서 왜 좋아졌나 생각해 보니 역시 라떼 마리아에 대한 제 속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제가 찾고 있는 건 그럼 라떼 마리아가 아닌 다른 식의 뭐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그러니까 역시 콘텐츠죠, 이것도. 네. 그러니까 콘텐츠 시대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KBS가 그 콘텐츠 시대에 적극 발맞추시기를 강추합니다. 올 한해 KBS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도 왜요? 동백꽃 필 무렵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물론 이제 잘하는 것들도 있고. 동백꽃 필 무렵을 본 이후 뭐 다른 드라마를 못 보겠습니다. 그래도 KBS가 또 어떨 때 보면 저력도 좀 있죠. 있죠. 네. 아니 조직이 이렇게 크고 직원이 몇인데 저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기대 부응을 못했으니까 지금 혼난 거죠. 많이 혼날 때도 있고 또 그에 반해서 그래도 저게 있으니까, 이 방송국이 있으니까 좀 괜찮아지는구나라는 말씀도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KBS가 드라마로 칭찬받을 게 아니고 뉴스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날이 언제쯤 올까요? 의원님 라떼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KBS에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없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은 그런 뉴스를 이렇게 제공받는 매체가 너무 다양해서 KBS에 그것만을 요구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뉴스 수용자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뉴스 생산자, 이용자, 그냥 판단하고 그냥 가부를 이제 내가 결정하는 그런 시대로 좀 바뀌게 됐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좀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정치, 경제, 외교 관련해서 많이 좀 의견도 갈리고 여러 가지도 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미래는 콘텐츠다라는 곳에서는 두 분께서 공통점을 좀 알려주셔서 거기에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저희가 지금 이 마이크 앞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이기 때문에요. 2020년이 내년이 경자년이라고 합니다. 2020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
되기를 바라시는지 저희 2020 원더키디 내일 또 하거든요. 예, 거기에 벌써 그게 30년 전이었었어요. 아, 저는 길거리에 가면 왜 그렇게 여자가 그 바깥 양반한테 빡빡 대드냐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김용남 전 의원님과 제가 부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2020년에는 네. 김용남 의원님과 제가 라디오에서 시사토론을 할 때 갈등하는 싸우는 일이 적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즐겁게 시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2020년이 우리 사회가 상식과 합리성을 좀 회복하는 그리고 억지 주장이 없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사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에 나선다면 크게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한쪽은 억지를 부리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청와대 수석,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출신들이 지금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70명, 80명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패거리 문화하고 고쳐져야 될 점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친문 패권이거든요. 만약에 뭐 그 사람들이 우르르 총선 나가서 진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본선을 뛰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많았던 적도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오히려 시대적인 어떤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패거리 문화도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총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할 수 없이 또 한마디. 공정하게 경선 치러서 이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친문이라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거가 아니라 정치적 상상력이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나는 이거는 꼭 해낼 거야. 이런 생각 없으면 그게 뭐 청와대 출신 아니라도 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서 내년만큼은 서로가 그냥 웃으면서 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목도 바꾸는 거죠. 김용남, 최민희의 정치수다. 정치수다. 각설하고를. 네. 예. 각설하고 오늘 아닙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시사본부가 뽑은 2019 연말결산 특집 함께 했는데요. 1부에서는 최민희 의원께서 선정해 주신 노래 들었고 2부는 김용남 의원께서 듣고자 하는 노래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2020년은 좀 날아보자는 의미에서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 금일 초대석에서도 인순이 씨와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좋아요. 자, 올 한 해 이렇게 마쳐야 될 시간이 다 왔습니다. 저는 1월 1일 새해 신년에 청취자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는 1월 1일 신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난무하여도